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원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강경훈입니다. 네, 오늘 살짝 버퍼링이 있었네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못 찾았어요. 카메라가 어딨지? 여기. 네. 네. 오늘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저번 주에 왔는 거 아닌가? 저번 주에 빠졌죠. 저번 주에 했는데 한번 했죠. 주말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콕 집어서 굳이. 네, 그럼요. 빠르게 적응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 이슈잡부가 네, 1부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이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홍민철 기자 전해 주시죠. 예,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예정된 재판기를 취소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추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니냐 해석입니다. 네네. 이 추후 지정 발표하면서 재판부가 헌법 제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죠. 네.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받고 있는 재판 모두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재판 정지가 나온 사례고요. 아마 나머지 사건들도 유사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랑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고요. 조선일보 오늘 일면 머리 기사 사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서 썼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끝났다라고 썼는데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바람을 사설에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헌법 84조 근거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이다. 정치권 압박에 따른 왜곡 해석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재판 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갑자기 그 조희대 거기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그때는 뭐라고 했었는지 궁금하네. 그때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했을까? 대선 개입 관련해서는 아무 그렇죠. 입장을 내지 않았죠. 네. 재판 개입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 과도한 확장이다. 재판 중단은 과도한 확장이다. 뭐 이런 그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해석을 그동안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한동훈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재판까지 중지돼야 된다 이거는. 한동훈이 내세운 논리가 마치 어떤 일반적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첫 사례를 한동훈이 이거 중지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네. 당선되어도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이런 논리도 헌법 따위는 그냥 개나 줘 이런 건가? 네. 중앙일보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근데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적 필요도 감안해야 한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인 이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학자들이 들으면 좀 할 얘기가 많겠지만 현실적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게 좀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검찰이 재판부 판단 이거에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일단 이의 신청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재판을 진행해 달라.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근데 헌법 84조에 대해서 사실상 해석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불소추 특권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좀 논쟁거리였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정리를 해준 측면이 큰데 그럼 그 판단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헌법에 대한 판단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억지 아닌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아니면 뭐 항고 이런 절차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고가 있죠. 네. 그것도
뭐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굳이 그리고 이 타이밍에 네. 검찰이 좀 지금 또 몸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치. 그렇죠. 내 판단을 못 믿겠으니 대법한테 받아보겠다고? 요놈들 봐라. 그리고 이제 이게 헌법 해석이라 가지고 헌법재판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은 보통 그 권리 침해 당한 당사자가 해서 청구해서 판단을 구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게 검찰은 공권력이잖아요. 보통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케이스에서 그걸 청구해서 판단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공권력이 자기 권력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굳이 하자면은 뭐 직업 행위의 자유 뭐 이런 걸 검찰에 받았다. 나는 이걸 기소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적 소명이 있는데 아이고 그걸 그러셨어.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사 개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진짜 웃기겠네요. 아주 희대 코미디 같은 느낌인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면 그분은 나름 인정을 해드려야겠다. 정치에 이 와중에 그렇게까지 하시면 당신의 그 정신을 인정하고. 국민의힘 정치 하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게 4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선 그 당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 법안. 요거를 1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그 오늘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미뤘고요. 선출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하. 그 이후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원래 민주당 강경했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 대법원 판단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마다 자의적 판단할 여지가 있어 헌법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논거를 댔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원의 유화적 판단에 기대해 국회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맞아요. 이런 캐릭터랑 딱 부합하는 발언을 했죠. 국힘은 뭐 당연히 방탄이라고 했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국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냐 이런 말을 알고 뽑은 건데 왜 이런 말을. 나경원 의원은 오호통제라 오호통제라 태국에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사법의 정치 해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읽을 때 공공민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성대모사 같은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전달락 읽을 때부터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서 하지 말자. 철판 더 까셨어야죠. 연기력이 부족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해보시죠. 오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호통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옛날에 들어본 그 말이야. 그 사극에서 주로 나오던. 네 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선거법 위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이 뭐 경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이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의 그 재판 중단되는 그 형소법 개정안. 네네.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하나의 재판부가 이렇게 했지만 또 진짜 우리가 워낙 미친 짓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뭔가 좀 불안할 건수가 남아있는 그 싹은 아예 자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말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해석의 문제잖아요. 법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게 국회에서 그것을 이제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법 해석은 또 사법부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대법원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을 그러니까 판결로 이제 말할 수 없으면 법원 행정처나 뭐 이런 데서 뭔가의 어떤
대법원의 입장 뭐 이런 거를 이제 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대법원이 그거를 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대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재판을 중단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법 해석은 판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그걸 맡기겠죠. 하지만 그러면 각 재판부들이 그런 입장들을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고법이 이제 그 입장을 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법이나 뭐 서울중앙지법이 다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왜냐하면 고법이 입장을 낸 거라 또 하급 법원들은 또 그걸 따라가는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입장을 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재판은 다 중지되겠죠. 그러고 나면 대법원이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된다.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라는 건데 대법원이 난입을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현 야권이라고 좀 이상하고,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두 사람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이제 나경원 씨가 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재판이 중단됐으니까. 그럼 6년째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그 재판부는 나경원 발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냐.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도대체 너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도대체 대통령이 세 명이야. 이 재판은. 대통령이 2번 바뀐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권은 망라하고. 그렇죠. 6년인데 3명인 것도 웃기다. 임기 3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초법적 권력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나경원 씨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초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는 나경원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더 재밌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인데, 한동훈 씨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헌법 68조를 꺼내 들었어요. 헌법 84조가 아니라. 헌법 68조에 이제 68조가 뭐냐면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68조 2항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당선자 관련된 얘기인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요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얘기인가? 그러니까 84조가 아니라 68조에 따르면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 라면서 68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한 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지면 그렇다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 공부를 허투루 했다는 게 드러났죠. 대통령 당선자면 이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대통령으로 제대로 이제 임명되지 않은 그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이 주장을 해볼 법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네. 네. 당신은 당선자일 뿐이야라고 한다면 또라이야? 이미 대통령인데. 뉴스 안 봐? 바로 임기를 시작했어. 그쵸.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이건 멍청한 거죠. 아, 그러네. 그게 첫 번째고, 함정이네. 이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이 84조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검사 관련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주장을 했거든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기소 여부, 공소유지 여부까지 다 포함하는 거냐. 소추라는 뜻이. 법무부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주장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한동훈은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주장을 했다는 걸. 자기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잊을만 하면 박주민 의원이 얘기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 저랑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법무부에서. 이거를 정말 계속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을 물고 늘어져요. 자, 이것은 우리의 잘한다. 주장이 아니고요. 한동훈의 주장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소출한 그런 겁니다. 어.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뜻도 맞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84조를 더 얘기하면 그 박주민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아예 가져갔구나. 68조를 딱 꺼내든 거죠. 근데 하필? 잠깐, 이 사람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질렀죠. 후회하고 있겠죠. 당선자. 당선자는 아닌데 지금. 그러네요. 그 헌법 68조 주장은 너무 헛발질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안 꼼수를 맞아요. 이렇게 막 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왜요? 뭐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아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중간에 건너뛰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예 그 이제 조건 자체 당선자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지 당선자는 아니니까 이것부터가 아예 그냥 오류인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부끄럽다. 왜 대신 부끄러우세요? 제1야당이 저러고 있는 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왜 일면에 헤드라인에 그걸 썼는지 이분들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 거거든요. 고마해. 고마하라고. 이거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물고 늘어지면 너네만 바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치는 뭐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거든요. 야, 재판도 중지해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뭐 야린다고 하죠. 전문 용어죠. 그럴 때는 이제 토론이나 이런 데서 약간 이렇게 긁기 위해서 뭐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이걸 쟁점으로 만들어서 법 해석을 끌고 들어가겠다? 이건 과대망상이거든요. 이걸로 판을 엎어보겠다? 그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능력한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계속 쟁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 이럴 때 좋은 얘기가 있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확하게 조선일보 아닌가? 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예.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왜 국민의힘을 대신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얼마나 좋아.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딴 데선 딴 얘기하면 되니까. 딴 데서는. 이렇게 직접 퇴로를 말을 그렇게 해주시네요. 하라고요, 제발 좀. 이제 그만하자고, 이 얘기를.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그만하고요. 이 소식은 또 나중에 헛소리를 또 국힘에서 하게 되면 그때 또 이야기 할지도 전해주시기로 하고 다음 소식 이재명 의원이 아니고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요것도 홍민철 기자가 같이 전해주실까요? 예, 대본 쓸 때는 48만이었는데 네네. 방금 확인해 보니까 50만 2천만. 오.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청원이 등록된 게 박수 갑자기? 네. 등록된 게 4일인데 지금 7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게 4, 5, 6, 7, 8, 9, 10이니까 일요일 쉬고 하루에 10만 명씩 이렇게 일요일도 계속 늘었어요. 계속 늘었습니다. 네. 이런 왜 신 거예요? 일요일은 쉬면 인터넷이 끊기나? 한 번씩 웃고 넘어가면 될 것을 안 웃기다고 팩트 체크? 개그. 원래 이 청원이 5만 명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관련 위원회 안이 회부가 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면은 4일날 바로 5만 명이 넘어가지고 바로 발의는 회부는 돼 있어요. 자동으로. 회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의안은 등록돼 있어요. 그렇죠. 상임위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것이 문제. 아하, 네네네. 그러니까 청원을 신청한 날 바로 그냥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기준선 못 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역대 2위입니다. 오, 그래요? 네, 참고로 1위는 2024년 6월에 발의가 된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건 할만하다. 요거가 143만 명. 한 달 동안. 이때 됐으면은 좋았지. 근데 이때도 안 됐죠. 이때가 이거 최상병 수사회야.
아, 맞아, 양평 맞아.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분백, 뭐 후쿠시마 오염 세양투기 방조 이런 게 다 다섯 5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2대 국회가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겠네. 딱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22대 국회는 탄핵안을 올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쫙 총선 직후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만 민주당이 이제 집회를 했죠 그냥.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냥 저렇게 그냥 헛짓거리 계속하면서 임기 다 채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말은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부터 장외 집회는 시작되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적은 에너지는 아니었어요 결코. 예.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작년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전생 같은데 이거. 이 에너지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였고 본격적인 장외 집회가 쫙 들끓어 오를 때였죠.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참석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하다가 자체 집회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이 이런 거 이제 지켜보고 이제 계엄 준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딱 요때 지나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엄을 부른 청원이었나? 벌써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43만 명. 꽤 진짜 많은 에너지가 있었던 네네. 거고요. 그 다음이 이준석 제명안입니다. 야, 지금 10일 만에 50만입니까? 아니 7일 만에 50만입니까? 엄청나다. 한 달 뒤에 몇 시 돼 있을지는 이거 만만치 않은 에너지인 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낀 이전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윤석열 탄핵안이에요. 아, 계엄 직후. 그 시간 자체가 40만이었는데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청원이 뭐 더 진행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게 2위였는데 이제 이거를 제낀 거죠. 이거를 제껴서 2위로 올라섰다는 건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이 정치를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시각인 거죠. 저 인간은 안 된다. 쟤는 정말 뭐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통 그냥 사람들이 다 좀 이제 그냥 위야무야 이렇게 되게 마련인데 요건 절대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문제적 인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적 사건이에요. 네. 저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생각이 막 개차반이고 막 6년 동안 재판 안 받는 막 국회의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법조문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재판을 한번 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전 늘 존중해 왔으나 저런 헛짓거리를 계속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준석을 정말 싫지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명에 이르진 않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큰 공분을 샀는데 우리가 선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지만 이후에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사과나 뭐 해명이나 이런 걸 좀 하긴 했나요? 당당합니다 아직도. 전혀. 지난주 목요일에 개혁신당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네네. 그날 이제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내가 예측 못했다.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네. 예측을 왜 못해? 쓰는 게 없네. 아니 이걸 예측을 못했다면 이 사람의 뇌구조가 진짜 좀 예측을 문제 있는 거 못했다면 아니야?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의 그 시각에 전혀 동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윤리적 시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딱 이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방송국들 있죠. 그 공중파. 공중파는 이제 재생하는 이 영상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 묵음이나 삐처리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정제된 언어를 쓰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 근데 똑같은 표현이 유퀴즈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페이지 프로그램 페이지. 바로 그렇죠. 페이지지. 페이지 될 것 같아. 자, 좀 더 쉽게
SNL에서 있었다. SNL에서는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정도가 아니면 용납이 유튜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도 웬만하면 무슨 뭐 3%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얘기 했어 봐. 아니 그냥 유튜브에서 저기 수익 창출 금지 이런 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 폐지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L 정도면 이번 시즌을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네. 그럴 만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발화한 연예인은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아예 못 나와요. 맞아요. 어디에. 저 있잖아요. 언니나 마음에 안 들죠. 이거 한마디로 그냥 막. 근데 그게 사실 그거야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사실. 뭐 이거 발언했다 생각하면 그쵸. 비교를 해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예를 들어 매장당할 진짜 일이냐고. 이 정도의 얘기를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무슨 토크쇼나 뭐 이런 데서 한번 했다. 그 사람 진짜 거의 10년 동안 방송가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연예인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인데 정치인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이 방송 나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길거리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방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 공론장이거든요. 대선 TV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거마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밀도가 가장 높은 토론이란 말 3번밖에 없고 근데 이 토론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실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발언 때문에 TV를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공론장이 파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 짜증나. 안 볼래 이건 나의 선택이지만 저 발언 때문에 TV를 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쫓겨난 거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공론장에서 쫓겨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쫓아낸 거예요. 예, 이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사회적 범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공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예측을 내가 못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선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저선을 한참 벗어나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비교해서 좀 뭐한데 권영국 후보가 얻은 표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세력의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50만이 넘어가잖아요. 국회의원 한 지역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평균? 한국에서? 30만? 17만이에요. 오. 이게 2개 지역구를 넘어요. 평균. 네. 그리고 50만이면 제주도민 숫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55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한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숫자가 아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번져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론장이 파괴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가 잘못이었는지 몰랐다 뭐 잘못했다도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가 기분 나쁠 줄 몰랐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그게 더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순화하겠다. 거기서 뭘 어떻게 자기도 이거 얘기하면서 나는 순화했는데?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준석 수준으로 순화를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이걸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우리 사회에 정말 위험천만한 지금 범죄를 지금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든 제명하자라는 게 이제 청원인들의 요구인데
실제로 이게 제명이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청원으로 회부되는 게 이제 안이 가야 할 위원회가 보통은 있죠. 뭐 노동 관련하면 환노위로 가고 뭐 이런 다 상임위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직 없어요. 관련 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요게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 2월 달에 여야가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정도로 합의는 했는데 아직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어허. 그리고 진척도 지금 없는 상황.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합의된 내용이 이제 국힘 절반, 그 민주 절반 이렇게 하고 10명씩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는데 그에게 이제 10명 국힘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협조적일지도 일단 미지수고 그러니까 일단 아직 구성이 안 됐고 네네. 된다 해도 미지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건 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하. 그러니까 삼중 허들이 지금 있어서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계속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 짓을 해도 제명은 안 될 거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군요. 79년 김영상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 이후에 제명 사례가 0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한번 국 부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쓴맛을 세게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사례로 그 이후로 1979년 이후 첫 사례로 제명을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일단 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 어떻게 모아져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얘를 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강하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건 정치권에 좀 보여주면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뭐라도 얘를 멱살 잡아서 이제 무릎이라도 꿇리든지 뭐라든지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윤리위를 만들어서 일단 안을 논의하고 네. 거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성도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눈치가 넘어가고 그동안 계속 윤리특위 뭐 만들어야 되고 뭐 제소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여러 명들한테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근데 그게 50만의 청원인이 발생했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네네. 요건은 그 상태로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 같다. 안아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힘의 내용이 뭐 물론 이제 여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떤가요 지금 국힘 상황은?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퇴를 당장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뭐 당권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의 그 각자의 개파가는 입장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라 네.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강사,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도입, 민심 당심을 반영하는 뭐 당내 제도 개선, 그리고 9월 초 전당 제외 이렇게 5개 혁신안을 내놓고 이게 완수될 때까지 내 임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네. 이거 뭐 김문수는 당연히 찬성일 네네. 거고요. 조경태 의원도 찬성 입장, 한동훈계도 긍정적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까지 제가 좀 보진 못했는데 임기를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뭐 이게 지금 뉴스가 나왔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쪽, 김용태 쪽, 조경태, 한동훈 이쪽 그러니까 비당권파 비주류라고 그래야 되나? 뭐래 명칭이 뭐예요? 비주류. 네? 비주류죠. 비주류. 비주류는 그런데 친윤 주류는 또 다릅니다. 비대위 빨리 해산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는 연말로 하자. 뭐 이런. 그 뭐야? 비대위 해산하고 비대위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면은 선거를 치른 지도부가 이제 사퇴를 하고.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해서 새로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그
쪽 쌍권 뭐 후보 거기. 그렇게 그 난장을 지켰던 사람들인데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장권을 잡는 모양새의 근거가 대선에 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계속해서 국힘 안에서 회의만 하고 있다고. 3선 4선 간다면은 뭐야 이거? 난 이거 초선들을 모아놓고 초선 간다면 들어봤는데 이게 3선 간다면 당이 위기에 빠지면 보통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중진 간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예, 근데 그걸 좀 뭐 분리해서 3선끼리 얘기해보고 4선끼리 얘기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럼 5선 6선 모임도 있는 건가? 이게 다 모이는 걸 원로라고 하죠. 그 원로 모임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약간 임의적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 당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당을 오래 경험한 원로 정치인들의 의견을 좀 듣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달이 벌어진 게 원로 그러니까 다선 중진 모임이 그 계엄 이후에 이 닭짓을 시작한 거거든요. 권성동이 언제 원대가 된 거냐. 원대가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때 추천된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그 중진 모임에서. 아하. 그래서 나경원이 그때 얘기한 거죠. 중진들 모여서는 권성동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랬더니 배현진이 니네가 뭔데? 그래서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 주류가 다시 확 결속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조경태가 있으니까. 한 명? 네. 근데 이제 3선, 4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 TK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TK의 의지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경태도 어쨌든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죠, 뭐. 이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싸워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거기서 뭐 난 안 가겠어 이러긴 좀 그러니까 중진 모임 하면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중진이죠. 5선인가 그러니까. 아마 최다선이 지금 주호영일 텐데 6선. 야, 6선을 해먹어. 64, 24. 근데 요런 거를 굳이 이제 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국힘에서는 특히나 TK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미 지금 주류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게 학습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 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했단 말이죠. 그때 원내대표가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나경원. 나경원이 되죠. 아. 이때 주류에 올라탄 게 나경원이에요. 네, 당 주류에. 그래서 계속 그 기억만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거예요. 당 주류는 TK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그게 윤석열이었으니까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답이 없다고 봐요. 이 당에는. 그리고 그런 다른 걸 논의할 만큼의 그런 힘이 이 당에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그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우린 똘똘 뭉쳐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연불외듯이. 빨리 하와이공의 발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네. 뭐라고 했나요? 국민의힘은 태워 없어버려야 할 집단이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다.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이걸 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할 수 없다. 요 마지막 말은 이제 자기한테 올 비판을 이제 얘기한 건데 이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속이 시원하네요. 자기도 잘한 게 없잖아요. 이 분수령은 이제 앞으로 16일 날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선출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될까? 정리가 될까? 일단 뭐 누구든 뽑히긴 뽑힐 텐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당헌상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비대위를 해산한다 뭐 이런 권한이 있나 원대가? 뭐 못할 건 또 뭐예요? 거기가 이 당에서 못할 게 뭐야? 칼부림.
그 이준석 쫓아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을 또 내고 기술적으로 그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가능할 거예요. 아니 뭐 그 선출한 대선 후보도 막 그냥 자르려고 그런. 네, 그래서 분들인데? 뭐든 가능할 거예요. 그럼요. 뭔데? 가처분하고 또 가처분. 김용태가 난 이대로 못 나가네. 가처분. 어. 주류가 나와라, 씨. 다수면 주류가 다수면 당 대표도 몰아낼 수 있어요. 아, 야, 뭔들 뭐, 그래서 아마 한동훈의 목표는 전당대회 가서 어떻게든 엎어보겠다 이걸 거고 주류는 한동훈으로는 당권을 못 넘기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몰라, 일단 버텨봐. 방법이 있을겨? 뭐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 내년 TK, PK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득표 수는 어쨌든 늘어났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찍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난. 근데 내가 이재명 찍을 수는 없지. 그 상태의 심리 상태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TK에, PK에도 PK가 더 많겠죠. 근데 와 진짜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걸로 더 다가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야 빨리 끝내고 다음 라운드를 니네가 해야 돼. 근데 안에서 저러고 찌정 뽑고 저러고 있으면 정말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론을 슬금슬금 군부를 떼는 거죠. 예. 빨리 탈출해라. 내가 받아주마.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누가요? 하와이용께서. 그러니까 이게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준석 얘기한 뭐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낭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 당을 뽀개서 이제 뭔가의 새로운 거를 한다면 내가 합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기가 깃발을 꽂을 생각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이 당에. 이것을 완전히 재구성을 하겠다. 이 망가진 보수를 재구성하겠다는 에너지가 그 누구에게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TK가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 TK는 식어가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저는 뭐 이거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나이스. 계속 지속되라. 빨리 지방선 가고 싶네요. 그러잖아. 원내대표는 누가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친윤 말고 다른 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친윤에 누가 있어? 권영세. 또 돌아가면서 해? 나경원 또 해? 나경원 저격. 윤상현. 좀 너무 심하잖아. 윤상현까지 가면. 막장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시사콜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경훈 기자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이재명 정부 인사 중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오광수 내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이거 좀 실드를 좀 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건으로 거치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 가지고 네. 네, 빨리 해야겠다. 원래는 제가 내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오늘로 땡겼습니다. 네, 어떻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오늘 빨리 얘기하기로. 오늘 사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네. 네. 내용은 이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민정수석이 어쨌거나 지금 검찰 특수통 출신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혹시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좀 사실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 기조랑 좀 안 맞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우려의 시선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 이런 걸 좀 네. 준비했고요. 일단 취임 다음 날에 네. 그 국무총리랑 비서실장, 이제 국가안보실장 이런 인사가 있었고 주말에 이 네. 민정수석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있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썰이 나돌
예. 왔었죠. 예. 이런 설이 있다. 그때 이제 좀 여러 범여권에서 이제 민주당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 네네.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검찰에서 좀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고 검사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검 중수부 중수과장도 하고 이제 오랜 기간 특수수사를 하면서 사실 특수통으로 좀 네.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쵸. 약간 그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제2의 윤석열 아니야, 이런. 그래서 어차피 검찰 그놈이 그놈이고 또 특수 라인은 또 더 악질적인 놈들 아니냐 이런 맞아요. 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냐 뭐 이런 것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라는 뜻이 네. 민중들의 사정, 민정을 돌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민중의 마음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민심의 동향, 이제 여론을 살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민정수석이 세부적으로는 공직기강, 법률 보좌, 네. 좀 제일 중요하게는 사정기관과 관련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곳이에요. 특히 사정기관장 인사, 이제 검찰 인사겠죠. 네네. 검찰 인사나 사정 방향이나 기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사정 방향에 개입한다는 게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의 가이드라인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하진 않고요. 대놓고 했던 분들도 네, 뭐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했다고 하진 않죠. 그치, 네, 그치. 뒤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그런 네. 거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 종북몰이 수사,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 이재명 수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참모라든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 인사 검증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인사권과 사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네. 자리인 거잖아요. 지금 권한이 좀 막강하다고 네네. 합니다. 옛날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조직이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이 이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검찰 출신을 많이 기용을 해왔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본격적인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건 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요게 본격화된 거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예요. 그러니까 공안기관,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안기관, 정보기관이죠. 그 보안사라던가 안기부 이런 곳이 이제 87년 항쟁을 거치고 나서 패퇴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국민적 시선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기관으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요거를 딱 치고 들어간 게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검찰을 수뇌부로 해서 경찰을 동원하는 예전에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경찰을 동원했잖아요. 네. 그 1987 이런 데 보면 이제 정보기관들이 뭐 경찰 거의 뭐 싸대기 날리면서 지금도 약간 그런 인식이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 수뇌부를 딱 갈아치운 게 이제 검찰이었어요. 요거를 이제 설계한 사람이 김기춘이었죠. 검찰총장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낸 사람, 검찰 내에서는 거의 영웅 같은 사람인데 이 이후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 야당을 탄압하는 이런 게 이제 굳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검찰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그게 민정수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움직이는 사람, 수족 같은 사람, 비서실의 수석들이잖아요. 네. 각기 분야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이 그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뭘 하냐면 정치권 특히 이제 국회 쪽
이제 정당들과의 관계,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풀어 나가는 사람이 정무수석이에요.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야의 생각들을 대통령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립을 줄 건지 아니면 풀 건지 그러면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정무수석을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 했다는 것은 우상호 전 의원이 그 중재나 타협을 잘하는 것으로 야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민주당 계열 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 공이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렇죠.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치밀하고 계산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서 의원수 세고 만나고 다니고 술도 먹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무수석이 우상호가 된 거에 대해서 다들 그럴만하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여당 완전 우위이긴 하지만 야당을 어쨌든 데리고 가려는 어떤 제스처겠다. 우상호 정도면 이제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약간 전투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좀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우상호를 기용을 함으로써 좀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요러려고 하는 포석이겠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민정수석을 이 사정기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텐데 거기에 특수통 출신을 뒀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요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는 루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중이 좀 보이는 것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하필 또 우리 어쨌건 윤석열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괜히 또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또 검찰이 쥐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수수사 경력을 꽤 오래 쌓았습니다. 1995년부터 이때 뭐 지방 검찰청에 있으면서 그 대검 중수부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파견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05년에는 대검 중수이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죠. 2012년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지검장을 거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검사 시절에 했던 주요 수사가 이제 꽤 큰 굵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YS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비리 사건도 수사했고요.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했고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이런 걸 수사했습니다. 좀 특이한 변호사 시절에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국정농단 사건, 이제 뇌물건으로 이제 재판받을 때 그 변호인단에 이재용을 변호하는 아하 좀 큰 로펌이 있었거든요.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변호인단 이름 올렸다가 1심 끝나고 그 사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다는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건 범죄를 이제 변호했다는 이력 이게 좀 약간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약간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데 약간 삐끗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이 공식 임명 전에 좀 기용설이 돌았을 때부터 그 민주당 일각에서 좀 반응들이 나왔어요. 아닐 거다. 현실 부정하는. 저 이제 전 본방은 못 봤는데 뭐 요거 좀 찾아보다가 어제 그 최강욱 전 의원이 매불쇼에서 이제
열변을 토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이거 잘못된 정보일 거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수통을 해가지고 뭘 하겠냐. 근데 맞았어. 하루인가 이틀 뒤에 오피셜이 발표됐죠. 충격받으셨을 그러고 거죠. 나서 어제 방송 보지는 못했는데 뭐 개인 방송에서 막 또 뭐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기 변론을 했겠죠. 내가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다들 이제 나중에 임명되고 나서는 좀 태세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민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던 어떤 이력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러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어려워질 거다. 네. 그리고 그 검찰과 민정수석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결국 검찰 개혁의 동력이 훼손될 거다. 네. 지적했고요. 참여연대도 비슷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우려나 지적이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네. 네,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이제 족속들인지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 체감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당시 임명됐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랬던 일들이 현실화됐고 맞아요. 그게 또 정권까지 찬탈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약간 의아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이 임명을 그러면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너무 부정적이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과연 이런 부분들을 그 지금 정부에서 뭐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좀 선회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쵸? 선회해서 뭐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수사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긴 합니다. 저 인간은 인간된 족속이 아니다. 라는 걸 직접 경험해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저럴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은 생기는 거죠. 특수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에게 제일 많이 당했던 사람이 왜 특수통을 골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서 더더욱이 뭔가 계획한 바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과 대통령 이제 청와대 그리고 이 검찰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을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도 좀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좀 착각 이런 약간 좀 착시 현상 이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정권과 검찰이 유착하던 시절에 민정수석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민정수석이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나쁜 짓들 이런 것들에 좀 너무 우리가 그죠. 좀 얽매여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근데 불변의 진리는 그 민정수석이 뭐 검찰 출신이든 뭐 누구는 간에 대통령 참모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그 민정수석의 실질적인 활동 범위는 대통령 리더십과 그리고 사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런 것에 의해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부 기조와 대통령 리더십의 통제를 받는 그 위치라는 거죠. 민정수석이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거는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사정 정국을 조성해야 되고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좀 권력을 강화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굳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을 활용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걸 생각해 본다면은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뭐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선에서 그쵸. 생각한다면 생각도 그렇고 네. 좀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직접 확인한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로 민정수석이 검찰과 유착하고 정치 검찰화, 네. 검찰이 정치 검찰화 됐을 때는 주로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물론 DJ 정부는 약간 제외 논외로 하겠습니다. 뭐 활용했죠. 네, 그죠. 활용한 측면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듯 공안 정국 조성, 그리고 정적 제거 뭐 이런 거에 검찰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기였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상이. 그때는 비검찰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기용이 됐어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검찰 출신 딱 한 명이었을 거고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때도 말기에 신현수 딱 한 명 검찰 출신이었던 걸로 5명 중에 그랬어요. 그때는 어쨌거나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 검찰을 통해서 뭘 사정에 관여하고 좀 그런 측면보다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에 좀 비중을 뒀고 그래서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의 건립돌이 될 수 있다. 뭔가 방해할 거다. 이런 우려는 이제 이런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현실에 비춰보면은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도 있었던 거잖아요. 있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뭐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뭐 개입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정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친화적인 정권이 아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검찰과 대립했던 그런 그쵸.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그쵸. 문제다 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봐서 알지 않느냐. 그게 그 얘기는 결국 윤석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트라우마 깊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민정수석을 네. 한 적도 없어요. 아, 그쵸, 그쵸. 그냥 그건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은 어쨌거나 이때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했어요. 그때 한 명 있었는데 신현수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그 사람은 어쨌거나 약간 법무부랑 추미애 때 법무부랑 이제 윤석열 검찰이랑 좀 트러블이 많았잖아요. 네. 그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검찰 내부를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용했었거든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왔는데 그때도 뭐 인사할 때 민정수석 패싱하고 그랬어요. 장관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했단 말이죠. 그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거는 추미애 때랑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회에 대해서 검찰총장 의견을 아예 무시한 거죠. 일종의 이제 민주적 통제 이런 개념으로 한 건데 검찰에서 반발도 있었고 신현수는 내가 생각했던 이거랑 다르네 이런 현타를 좀 받고 사표낸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던 거겠죠. 신현수가 이렇게 사표내고 그런 일은 아예 없었겠죠.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3대 자리가 있거든요.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이들 중에 이제 기수가 높은 사람이 대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각자 달라요. 검찰총장은 직접 검찰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은 내각에 있는 사람이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많이 내릴 때는 민정수석을 좀 더 기수가 높은 사람을 기용을 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하. 그리고 아니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이제 총장한테 그냥 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해서 검찰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핵심은 민정수석은 어쨌든 대통령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임기가 있는데 여긴 임기가 없어요. 한 명은 둘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고 여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커요. 아하. 역으로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셀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거거든요. 문민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문민 통제에 실패했어요. 그게 어쨌건 잘 안 됐던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어쨌건 뭐 아까 좀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네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민정수석 역할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좀 배제돼 있었어요. 굳이 뭐 했다고 하면은 이제 조국 장관 때 어쨌거나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맡길 수도 있고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 네네. 역할 이런 걸 좀 했었던 거고 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시점에는 정작 조국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철저히 이제 정부 부처와 입법 권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것이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뭘 하고 뭐 이런 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랑 이 민정수석이 뭘 한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처음부터 강하게 뭐 드라이브를 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좀 특징 같은 건데 단계적으로 뭘 좀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검찰과 관련된 잘못된 과거사 문제를 좀 교정하고 좀 자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검찰 내부 개혁의 동력을 좀 마련해서 토대를 구축해 놓자. 그러고 나서 인적 쇄신, 검찰 인적 쇄신을 해가지고 개혁 입법으로 마무리하자. 뭐 이런 구상이었어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게 될 만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 법무부랑 검찰이 주도했던 그 과거사 정리하고 이런 과정은 꽤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좀 과거사 사건들이 좀 교정이 되고 그랬던 것도 있었고 김학이 그건 잘 안 된 케이스죠.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 유우성 사건 이런 것들이 아하. 검찰 잘못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어쨌거나 그 문무일 당시 총장이 검찰 과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판결 난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총장 직권으로 비상상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신뢰 회복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입법 과정으로 입법 절차로 넘어가면서부터 검찰들이 완전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대놓고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도 당연히 동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필 인적 쇄신의 차원으로 했던 윤석열 총장 임명이 완전한 실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가 특수 라인을 중심으로 완전히 단결을 하게 되고 결집하게 되고 그래서 윤석열은 조국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랑 맞서고 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윤을 기용을 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 단계에서 쓴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의 싸움 자체에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이슈가 관심사에서 밀려나 버리고 근데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과연 민정수석을 통해서 뭘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검찰 단도리 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전 정권들에서 민정수석의 그 역할이 과도하게 주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좀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경계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경찰을 주협해는 일은 맡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어찌됐건 지금 지나고 봐서는 그때 더 주협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그래서. 어떤 참모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검찰 조직 자체가 힘이 너무 결집이 됐어요. 윤을 그쵸, 중심으로. 그쵸. 그리고 추미애랑 이게 싸우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좀 이 갈등이 좀 희화화되기도 하고 윤석열 이미지가 또 제가 그 권력에 맞서는 맞아. 정의로운 검사 그런 이런 이미지였죠. 이미지가 박근혜 때부터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약간 좀 그때 좀 헛발질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추미애가 또 너무 강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검찰의 이제 언론 플레이에 약간 국민들이 약간 언론 플레이 여론전에 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는 이제 윤이 그럴 때 딱 검찰총장을 사표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찰 개혁 이슈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런 걸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들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였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은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안 들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때 누구를 활용하느냐? 그때 참모진을 활용을 하거든요.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당이긴 하지만 여야가 다투고 있을 때 이것을 좀 풀어보겠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제 법안이나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고 하면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무수석이에요. 그래서 가서 좀 얘기도 듣고 들어와 보고 좀 들어와 보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얘기도 좀 전해줘.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뭐 생각이 전달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건 뭐 저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정도로 이제 퉁치거든요. 근데 왜 갔냐? 우리 통이 이렇대요. 이걸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민정수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다면 민정수석이 윤석열 만나서 통이 사표 내래. 그랬어야지. 이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자신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가중되는. 그러니까 평소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할 땐 이거가 필요한데 이걸 잘 못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는 건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라면 검찰에 이걸 중단시키려고 했는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못했던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참모진이죠. 그러니까 참모진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던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은 참모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강경 기자가 설명한 취지로 놓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례를 놓고 보면은 정무수석의 존재감은 사실 크지 않다. 민정수석의 그런 역할은 크지 않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제한돼 있었죠. 실제 검찰 출신이 아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의지라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거의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민주당 정부 계열에서는 민정수석의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검찰의 수장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수뇌부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 기억이 세니까 검찰총장 중심으로 막 이럴 것 같지만 검찰총장도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민정수석이 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야 이거 인사 아니다 이번에 네 형님.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이 힘이 셀 때가 있고 제 이번 판은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간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검찰에 유리한 제도들 막 만들어내고 이럴 땐 장관이 힘센 사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세력의 수뇌부가 3명인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이 권력을 해체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검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한다.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한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수석이라는 자리 자체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것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잘 하진 않았던 것으로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만 해도 인사검증은 핵심이었고 잘 하는지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능력의 문제니까 인사검증이 되게 중요했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정책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 정책을 만든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중심이었다는 거죠. 인사검증과 정책. 이게 민정수석실의 이제 핵심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정수석의 쓰임이 네. 좀 다를 수 있다. 좀 더 강하게 좀 써보려고 이 오광수 를 기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범야권에서 나오는 우려의 근간은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처럼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사정 정국을 조성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가능성. 요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한데 두 번째는 그 검찰 개혁의 동력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검찰의 유착으로 훼손될 가능성. 이게 제일 이게 두 가지 모두 검찰 개혁이 자초되는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집권 극초반인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그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상황이에요. 어떤 기조를 민정수석이 보인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게 원리적으로는 저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고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뭐야?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비관론을 언급했는데 이제 이 비관론을 보면은 그 고위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이것 맞는 것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 검사개혁이 안 될 거다. 이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극이 좀 큽니다. 논리의 간극이. 그래서 몇 가지 좀 낙관론을 좀 펼쳐보면 자면은 지금까지도 낙관론 같은데. 좀 더 낙관론.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통제받을 좀 요인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일단 대전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민정수석은 어쨌거나 대통령의 참모이고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좀 기속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일단 우선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이해관계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유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봐서 알겠지만은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구조가 항상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향후의 법무부 장관 인사. 어떤 검찰관을 가진 사람이 장관에 임명될지 그거에 따라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좀 적절히 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무부와 입법부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이 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사이에서 이제 민정수석은 최소한의 역할, 가교 역할 이걸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던 말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이 네. 기용된 거에 대한 좀 우려를 묻는 기자 질문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민정수석 산하에 사법제도 비서관 자리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 민정수석 산하의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아, 그쵸. 예, 법무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 감찰반인가 그게 있었고요. 특별 감찰반이 아니라 근데 그건 뭐 공직기관 부패 반부패 네,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뭐 법률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에서 법률 이름만 좀 바뀌고 뭐 이렇게 야. 운영되고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됐다는 것 이게 그건 뭐냐면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전담하는 비서관을 신설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찰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관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한 한 사법제도 비서관에 좀 상당한 권한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업무, 그 개혁 업무, 개혁 관련, 그 제도 개혁과 관련한 업무는 그 사법제도 비서관에 상당한 위임을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최소한의 관리 역할 이런 거에 그치게 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 비서관에 누가 기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그립감을 가진 사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기용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의 좀 역할의 범위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과정에서 오광수 수석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임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자르면 돼요, 그냥. 눈치 않고 네. 그냥 원할 때 그냥 자르면 되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약점도 많은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 좀, 문제도 예, 있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네. 좀 있죠. 그쵸. 예. 그냥 자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다.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검찰 힘을 빼고 그 기소권만 가지고 가고 분리하고 수사권 분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런 내막이 좀 여당에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보통은 이후에, 이제 그쵸. 이게 발표하기 전에 이게 막 나오는데 좀 서로 좀 어떤 의중이다 이런 게 좀 전달되기도 하고 하는데 막 이번에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해졌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겠냐 봤더니 이제 인사의 기밀성이 좀 철저히 유지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셜로 발표한 이후에 여당 내 잡음을 좀 신속하게 수습을 한 것 같아요. 당에도 이해를 시켰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어부지리로 그 법률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네. 정권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에 의한 리스크, 이제 공격 국힘에서 네, 하는 그쵸. 거.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했다는 면에서는 좀 그래요? 긍정적인 측면이 괜찮은 있는 것 건가? 같아요. 오히려 좀 안심시키는. 당장 국힘에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도 조용하고요. 검찰 내부망 이제 이프로스 그러니까 잠잠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모 검사가 항상 이제 해주는 말인데 이프로스가 조용하다는 거는 그만큼 검찰 내부가 이제 하나로 결속되지 않고 외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야, 눈치 봐야지, 이런 지금은. 이런 식의 항상 이프로스가 조용하다. 그렇군요. 거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반대구나. 이프로스가 시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그게 결속되지 않은 게 네. 아니라는 거구나. 윤석열이랑 추미애가 싸웠을 때. 그럴 때. 충성 맹세를 하는구나. 지휘권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고 윤석열을 징계 청구해가지고 좀 자르려고 했을 때 내부에서 엄청난 윤석열을 지켜라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편을 안 들어줬거든. 사표를 안 받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냥 뭉개주는 둘이 싸우라고 하는 거네 이런 시그널이 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은 과연 그럴 것인가? 근데 이제 좀 지금 검찰 개혁도 한다고 하고 지금 눈치 보죠. 딱 봤을 때도 약간 다른 리더십이잖아요. 종류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검찰 내부의 사정. 아까 이프로스 얘기도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그 과거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그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도 했는데 윤석열이 총장으로 버텨주면서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결집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게 좀 그 힘이 되게 좀 강하게 지탱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 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2%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그 친윤은 지금 완전 웅크리고 있는 상황. 왜냐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떨고 있겠죠. 네, 지금 목숨줄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고. 너만 몰라. 딴 사람들 다 알아. 그리고 있는 너. 그리고 주요 친윤 이제 검사장급들은 뭐 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창수 이런 사람들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력화가 안 된 검사들은 좀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없어.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으로. 눈에 들어가지고 요직에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친윤이 아니었던 검사들이 이제 중경단 이런데 이제 한직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옛날 중경단이 뭐예요? 중대경제범죄수사대라고 그 재기수사하고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그거 한직이에요? 네. 이분장 검사가 계속 거기 있습니다. 다 알아들어. 임은정 검사 갑자기 네. 민정수석 했으면 좋겠어. 제기수사는 뭐예요? 제기수사? 그러니까 수사해서 이제 처리한 거를 다시 이의 신청해서 뭐 다시 이제 재수사하고 뭐 이런 보통 그냥 서류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너네 얘기인데 임은정 검사 민정수석 해주시면 안 되나요? 검찰 개혁 잘해주실 것 같은데. 이분장 검사가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때부터 대전, 대구 이렇게 그러니까요. 중경단을 떠돌고 있죠.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각 지청에. 네. 거기는 뭐 사무실도 여러 명이 써요, 그냥 검사들끼리. 방도 이제 수사관도 없고 혼자 이제 사건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사표를 안 내고 이제 있다는 것. 그건 뭐냐? 이제 기다리고 있구나. 때가 이번 오길. 정권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아하.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좀 충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검사들 지금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말기에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거 수사했잖아요. 꽤 진척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직으로 갔어요. 이제 특검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히려 지금 그 은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검찰 내부에 관심이 있지 않을 거고요. 네. 다 특검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특검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끝나는 시기에 검찰청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몰라요. 기소청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빨리. 어딘가로 가겠죠. 공수처, 그 다음에 국수본, 수사 검사기 때문에 어디든 수사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개헌을 하기 전까지는 특히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검찰과 경찰이 같이 맡은 국수본을 뭐 이제 독립시킨다거나 이런 데로 갈 수 있고 공수처 이런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특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불러주십시오. 이걸 불러주십시오. 이럴 거고 이문정 검사는 아마 저는 대검찰청 감찰 부장을 시켜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검찰총장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직접 칼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아무도 사표를 받아주지 마시고. 어울린다. 소스를 또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 캐비넷을 열면 되거든요. 준비된 캐비넷. 얼마나 자료조사를 사를 많이 해놨겠어. 비망록을 계속 작성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전히. 그 중간 결과물이 그 재작년에 냈던 그 책. 네. 책이었고 그 내용 다 그 책에 다 안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저걸 해야 되는데 칼춤을 한번 쳐야 되는데. 그쵸.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수석이 굳이 무리해서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뭘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검찰도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고.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오수석은 검찰에 나온 지도 한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고. 그렇죠. 네. 결론은 이제 모든 상황이 그 문재인 정부 때랑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졌다.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은 문재인의 리더십과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민정수석 하나에 이렇게 어, 호들갑을 떨고 막 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네네. 네. 어찌됐건 누가 됐든 간에 네. 지금 검찰 개혁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어쨌건 근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예. 저는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아, 네 뭐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얘기를 다 잘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공백이 없는 음, 실무가 가능한 음, 그리고 그 실무가 능한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번 주에 그 김용범 차관 준비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석급은 그렇게 채우고 밑에는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약간 특히 이제 경제 관련 좀 그렇거든요. 하준경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네. 김용범, 하준경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조를 보면 민정수석도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특수부, 특수통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로 보이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서울대, 그렇죠. 뭐 이런 그 라인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던 주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거랑은 약간 어긋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일단 성대 출신이고.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살아남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걸 이제 자기 친구가 그런 걸 살아온 걸 봤으니까 기억해두고 있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차원에서 빨리 일을 공백 없이 착착착 될 수 있는 알만한 사람을 쓰자는 이런 속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약간 여러 우려가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스러운 인사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더 실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쓸 수 내가 뭘 시켰는데 이게 뭔지 파악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널 언제 가르쳐? 뭐 아니면 네가 배울 때까지 난 기다릴 시간이 없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인사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근데 아무튼 요 얘기를 지금 하긴 못할 것 같아서 황급히 넘어가기 전에.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정수석을 통해서 뭘 할 거냐, 검찰에 얘기를 전하겠죠. 예를 들면 총장에게 적당한 시기에 사표를 쓰라라고 전달해야 될 사람일 거고, 그렇다면 검찰 선배가 나을 것이고, 뭐 그런 게 핵심이겠죠. 지난번에 그걸 뭘 못한 거냐, 조국이 가서 사표 쓰래요. 이는 못하거든요, 교수들. 못해요. 또 말을 안 들어요. 네. 네가 뭔데? 그런데 이제 심우정 총장인데, 수석님 오셨습니까? 후배님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로? 언제까지 자리를 보는 후배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한 것 같다. 굉장히 저는 길게 보진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이거든요. 사법개혁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중요할 거고요. 제도 설계할 사람. 그러니까 정부 안을 낼 사람일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할 것이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자신 있는 건 어쨌든 여당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통과시킬 거냐의 문제라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이 세력화할 수 있다. 검찰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어떤 부활을 노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에너지도 좀 약해졌지만 일단 지금 심우정 총장의 리더십이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검찰 수뇌부들에게 사표 쓸 시기를 좀 전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심우정이 그 영장, 윤석열 영장을 구속 취소 그렇죠. 지휘를 하면서 내부에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굳이 결집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그래서 그 내에서도 검찰 내에서. 아마 이제 검찰 내에서는 이제 내가 그러면 지금 사표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은 이제 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그널은 어떤 거냐면 검찰을 세력화하지 않을 수 있다면 능력 있는 검사들은 요소요소에 수사 검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수사대로 들어갈 테니까 법무부 장관만 딱 사표를 받았잖아요. 법무부 장관 기용하겠다는 것이고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을 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많이도 생각 안 해보고 누가 해야 되지? 이건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국민 공모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내각에서 아니 국회에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의원들 중에. 네, 근데 그 의원 중에 민주당 중에서는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박균택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국의 신당에서 그냥 박은정. 네. 예. 박은정 의원이 이제 거부했죠. 검찰 개혁이 이제 제일 과제인데 법무부 장관의 로는 검찰 출신은 맞지 않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장관인데 저 같은 검찰 출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은 내각 중에서도 대통령과 굉장히 손발을 맞춰야 하는 가까이 있는 중요한 국무위원인데 그것은 그 같은 당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 네. 그래서 뭐 대중적 인기나 뭐 기대 뭐 이런 걸 한다면 저는 이탄희 전 의원을 데리고 오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 저는 근데 이탄희 전 그 박은정의 얘기에 좀 동의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지지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검찰 세력이 와해됐다.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윤석열처럼 똘똘 뭉쳐있을 때보다는 와해돼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특수통 검사들이란 말이죠. 거기다 자기네가 아직까지는 어쨌든 주류이고 그럼 무슨 짓을 해도 계속 하거든요. 꼼수를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거 꼼수네라고 알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 출신이 뭐 적어도 물론 이제 그 말의 취지가 대표자로 하는 건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관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 민정수석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잘 아니까 더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것만 보면 이제 우려가 더 커지는데 박은정 사실 의원은 강경 기자가 말씀해줬듯이 지금 이 와중에 민정수석이 경찰이랑 짝깍짝 해갖고 정권 뒤통수를 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다라는 걸 보고 보면 검찰 출신이 좀, 그러니까 모광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랑 좀 손발이 좀 잘 맞는 검찰을 잘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도 사실 뭐 검찰을 잘 알고 대통령이랑 손발이 잘 맞는 사람, 박근택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쓰면 좋겠어요 저는. 이탄희 의원 좋은데? 이탄희 전 뭐 지금 정청래 의원은 당 대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뭐 장관으로 갈 뭐 지금 저건 아니고 박범계 의원은 뭐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그보다 좀 더 선수가 낮은 사람이 거론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건 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이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이 와중에 다른 게 지금 다른 게 발목을 잡게 터져버렸다는 거죠? 생겼어요. 네. 그 과거 검사 시절에 사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본인이 입장을 인정했으니까. 지금 인정을 예. 한 거죠. 이게 2012년에서 2015년에 그 오수석이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성균관대 법대 동문 동창 친구인 지인한테 명의 신탁을 해서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건 이 신탁을 한 시점은 2005년쯤이었어요. 이 2012년에서 2015년이 거론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 기간이 검사장일 때거든요. 검사장은 그 재산 신고,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그 신탁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미리 그걸 검사장 때 재산 공개할 걸 생각해서 미리 신탁했다는 그랬을 건가요? 거라는 의혹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부동산이 뭐 어떤 엄청 대단한 그런 부동산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뭐든
사소한 뭐든지 간에 이것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아하.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저기 어디 뭐 섬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자리면 모르겠어요. 뭐 다른 장차관이거나 다른 자리면 이게 논란이 돼서 근데 뭐 대단한 땅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법무부에 갔던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로 다시 복원한다. 예,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게 되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거면 낙마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르는데 네. 걸러내야 되는데 본인이 이 문제가 밝혀진 상황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재산상의 이득이나 이런 문제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재산 공개에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이제 물어봤어요. 대통령실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즉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흥미로운 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윤 씨가 대통령을 했을 때 첫날 뭐 했냐면 술을 먹었어요. 대통령 임기 첫날 뭐 했냐? 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TF를 구성을 하라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됐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네. 선거를 했어요. 맞네. 불과 일주일 전이군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인사를 발표할 이게 인수위가 있으면 다릅니다. 인수위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을 합니다. 예, 추천도 받고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각종 인사들을 하게 되는데 인사 검증팀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안전한 사람들부터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장차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그러니까 제청을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제청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을 지금 다 장관들을 데리고 각 부처 장관처럼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 지금 무슨 경제부총리도 했다가 행안부 장관도 했다가 자, 그러니까 보통은 그 홍수 대비를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아마 몇 번의 회의 안에 그거 거론될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저건 어떻게 됐어요? 지하 뭐 층 반지하 문제는 대책이 세워졌나요? 서울 지역에 그게 많은데 서울 쪽에 무슨 서울시랑 협의를 했나요? 이런 것까지 아마 다 물어볼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장차관을 임명할 때까지는 아마 이걸 하면서 이걸 가겠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사검증은 이제 인사검증팀을 만들 사람을 딱 임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봤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언론을 통해서 봤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이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는 거라는 거죠. 대변인은 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통령은 알고 있었답니다. 이건 대변인이 할 말은 아니죠. 대변인은 대통령의 그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면 이건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이 왜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그쵸. 그것은 옷벗으란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기조나 방향 이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데 이 너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밝혀진 게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거 좀 까리하거든요. 그거 요즘에 논문 표절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법 위반. 이게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이라고 위장전입? 합니다. 이게 원래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장전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억울한 지점도 많아서 뭐 그런 종류의 문제였다면 구설 정도였겠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재산 공개에서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의도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검증 대상의 순위에도 굉장히 높아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면 그 두 분의 우정이 있겠죠. 그 우정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명예직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을 도우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착착착착착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와중에 이게 딱 걸렸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넘으려면 대통령이 부담을 일주일 만에 안아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비판 다 올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산 공개해서 누락시킨 사람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인사검증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치명적인 거여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의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사의 표명을 스스로 할 가능성이 그건 뭐 저 사람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판단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의외로 이런 거 까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걸? 예. 부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거를 말하면 맞아. 이럴 텐데 막 이런 거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지? 그거는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무슨 문제 없어 물었는데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면 까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기용된 사람 대부분이 다 의원이에요. 예. 안전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검증이 끝난 사람. 예. 그러니까 선출직들은 그걸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 대변인은 비례였으니까 모르겠고 위성락도 이제 비례였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공개된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라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걸러질 대로 있을 거고 아마 위성락 정도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뭐 그때 옛날에 뭐 나온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럼 되는 거니까. 강유정 같은 사람은 사실 뭐 별로 뭐 이렇게 털어봐야 별로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용을 한 건데 이게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워딩이 가장 중요했다. 언론 통해서 봤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확인이 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냐? 그것은 추후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을 잘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정말 잘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담이 되는 거라면 정권 초기에 그런 부담을 굳이 그죠. 대통령에게 이제 지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약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한 게 어쨌거나 그 빌드업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의 표명을 위한 표명하기 위한 단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뭐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의 요지는 뭐 좀 일을 잘할 사람을 골랐었던 것 같다는 것이고 굳이 이제 비검찰을 고집하진 않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검찰의 자기 의도를 좀 잘 전달하고
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도 개혁을 또 민정수석실에서 준비하는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그거에 맞게 또 사람을 찾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정말 가까운 사람을 기용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변인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겠죠.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부담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좀 저는 아까 그 똑같은 어딘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의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은 느낌. 진짜로. 나 솔직히 뻥치시네. 그랬겠지. 막 이런 건데. 욕 먹을 거 각오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네, 정권 초반이라 또 하나는,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오광수라는 사람이 앞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각오하고 같이 가자 막 응원한다 오광수 우리 똑같이 검찰개혁을 이런 제 마음에 안 생겨. 이 사람은 접점이 없어. 여태까지 뭘 같이 해온. 그냥 이재명 친구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네. 그렇게 쓰려고 고른 사람. 그리고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한 과정. 그 다음에 뭘까? 빌드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 안 주는 게 방식일 수도 있고. 저희가 구경해야지. 예정대로 강경훈 기자 요 브리핑을 내일 했더라면 못할 뻔했어요. 제가 아마 혹시- 기명범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룻밤 사이 지금 또 어떤 일이 워낙 지금 이 대선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서 황급히 저희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뭐 누가 되던 간에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검찰 개혁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글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의지는 우리가 일단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좀 빨리 논란이 좀 정리가 되고 어쨌든 인선들이 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뭐 2부 우리 시사 꿀꿀 2부는 일단 이 오광수 내정자가 아니죠.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야기 논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함께 좀 해주시고요. 시사 콜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